안녕하세요. 동글뉴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2026년 3월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18만 9천 원입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인 2024년 말 삼성전자 주가는 5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당시 주주들은 패닉 상태였고 증권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를 두고 오성전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때 한국 증시의 자존심이었던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헤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무려 14조 8,8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4조 5천억, 2분기 마이너스 4조 4천억, 3분기 마이너스 3조 8천억, 4분기 마이너스 2조 2천억, 분기마다 수조 원씩 손해를 보면서 한 해를 보낸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 삼성이 이렇게 크게 적자를 낸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대한민국 정부 복지 예산이 연간 200조 원 정도인데 삼성 반도체 하나가 14조를 날린 겁니다. 전국 직장인 30만 명의 연봉을 한 해에 날린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025년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은 43조 6천억 원입니다. 연간 매출은 333조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영업이익 100조 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만에 14조 적자에서 100조 흑자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동글뉴스는 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 세계에서 무슨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먼저 반도체 업계 특유의 사이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나머지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반도체, 특히 디램은 굉장히 특이한 산업입니다. 자동차처럼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엄청난 양을 만들어 놓고 팔리기를 기다립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수확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타이밍이 살짝만 어긋나도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합니다. 이 주기를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업황이 좋을 때를 업사이클, 나쁠 때를 다운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에 올라탄 사람은 큰 돈을 벌고 거꾸로 타면 큰 손해를 봅니다. 삼성 같은 거대 기업도 이 사이클 앞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반도체 업계는 강력한 업사이클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집에 갇힌 사람들이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를 엄청나게 샀습니다. 기업들도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한다고 서버를 대규모로 구입했고요.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앞다투어 생산 능력을 늘렸습니다. 새 공장을 짓고 기존 공장에 장비를 추가하면서 더 많이 만들려고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놓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2021년에 투자 결정을 해서 공장이 완공되면 2022년, 2023년쯤입니다. 그 사이에 시장이 뒤집혔습니다. 2022년 말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전자제품 수요가 뚝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노트북을 이미 샀으니까 더 안 사는 거죠. 기업들도 서버 투자를 잠시 멈췄습니다. 수요는 줄었는데 공장은 이미 늘려놨으니 반도체가 넘쳐났습니다. 디램 가격이 2022년 고점 대비 80% 이상 폭락했습니다. 만드는 원가보다 팔리는 가격이 낮은 팔아도 손해인 상황. 이게 2023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전략적 선택을 합니다. 경쟁사들이 감산에 들어간 반면 삼성은 생산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버티기 전략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한 14조 8,800억 적자였습니다. 반도체 겨울, 다운사이클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이 겨울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봄의 신호가 왔습니다. 바로 2022년 11월에 등장한 챗GPT입니다. 오픈AI가 출시한 이 대화형 AI는 출시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가 100만 명 모으는데 1년 걸렸고 인스타그램이 2.5개월 걸린 걸 단 5일 만에 해낸 겁니다. 챗GPT를 처음 써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만큼 AI가 사람처럼 대화하고 코드를 짜고 번역하고 글을 써줬습니다. 이전에도 AI 서비스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자연스러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일제히 선언했습니다. AI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펜AI에 15조 원을 투자했고, 구글은 자체 AI 인프라 구축에 연간 수십조 원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AI 패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진짜 핵심이 된 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였습니다.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AI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챗GPT 한 번 사용할 때 일반 구글 검색보다 10배 이상 많은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 계산을 담당하는 칩이 GPU,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GPU는 원래 게임 그래픽을 처리하려고 만든 칩이었는데 수천 개의 코어가 병렬로 계산하는 특성이 AI 학습에 딱 맞았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AI 시대의 필수품이 된 이유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AI 붐 이후 10배 이상 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때 게임 회사들의 부품 공급사였던 엔비디아가 이제는 시가총액 세계 1, 2위를 다투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GPU가 계산을 하려면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하고 빠르게 꺼내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두뇌가 생각하는 동안 필요한 정보를 임시로 기억하는 단기 기억 같은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메모리, D램입니다. 문제는 AI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챗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데 수백, 수천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일반 PC에 들어가는 D램의 수십, 수백 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D램을 많이 꽂으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안 됩니다. GPU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가 오가는 속도, 이걸 대역폭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D램은 이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GPU는 엄청난 속도로 계산하는데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가 따라가질 못합니다. 마치 고속도로는 뚫려 있는데 진입로가 막힌 것처럼 이게 병목 현상입니다. AI 연산의 진짜 한계는 GPU 성능이 아니라 메모리 대역폭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영어로 하이 밴디드스 메모리, 줄여서 HBM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데이터가 오가는 길을 어마어마하게 넓혀놓은 메모리입니다. HBM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반 D램이 왕복 2차선 도로라면 HBM은 왕복 1024차선 초고속도로입니다. 데이터가 한 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HBM의 데이터 전송 대역폭은 일반 D램의 10배가 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요. 기존 D램 칩들을 여러 장 위아래로 쌓아서 연결합니다. 이걸 적층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냥 쌓는 게 아니라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전기 신호가 직접 통과하게 만듭니다. 이 구멍을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극도로 어렵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 수준의 구멍을 수천 개 뚫어서 전기가 통하게 만드는 기술이니까요.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제대로 구현한 회사는 손에 꼽힙니다. 그 손에 꼽히는 회사 중 두 곳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 회사들입니다. HBM3 기준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는 초당 819GB입니다. DVD 한 장이 약 5GB니까 1초에 DVD 163장을 전송하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HBM4는 초당 1.5TB, 즉 1초에 DVD 300장입니다. 이 엄청난 속도가 AI 연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H100에는 HBM3가 들어갑니다. H100 한 장 가격이 약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H100을 수만 장씩 사들였습니다. 이 H100에 HBM을 공급하는 회사가 누구냐? 바로 그게 반도체 업계의 핵심 질문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수백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마다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고 그 엔비디아 칩에는 HBM이 들어갑니다. HBM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HBM 시장에서 처음부터 앞서가던 건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 다음으로 큰 한국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규모로 보면 삼성보다 훨씬 작은 회사였는데요. HBM 분야에서만큼은 삼성보다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2010년대부터 엔비디아와 함께 HBM 기술을 공동 개발해왔습니다. AI 붐이 폭발하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AI 시대가 열렸을 때 가장 먼저 준비된 HBM 공급업체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5년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은 4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추월당한 건 두 회사가 경쟁한 이래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삼성의 굴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 반도체의 자존심이었던 삼성이 후발주자에게 추월당한 겁니다. 왜 삼성이 뒤처졌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략적 판단의 타이밍 문제입니다. 삼성은 일반 D램 시장에서 압도적 1위였습니다. 전통적인 주력 사업이 워낙 강하다 보니 HBM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집중 투자하는 결정이 상대적으로 느렸습니다. 마치 강자의 딜레마라고 할까요? 잘하던 게 있으니까 새로운 것에 올인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현상은 기술 역사에서 반복됩니다. 노키아가 스마트폰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요. 둘째, 품질 인증 문제입니다. HBM은 여러 층의 칩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칩 사이사이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삼성의 HBM3가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선점해버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의 독점에 가까운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HBM3E, 즉 개선된 HBM3까지 먼저 출시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은 70%가 넘었습니다. 삼성이 20%, 마이크론이 10% 정도였습니다. 완전한 SK하이닉스의 독주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그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겠죠. 2025년 삼성전자는 전면적인 반격에 나섭니다. HBM 생산 라인을 대폭 증설하고 엔비디아 외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과의 직접 공급 계약을 확대했습니다. 엔비디아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다변화였습니다. 삼성은 또한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도 고객사를 늘려갔습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 칩 수주를 위한 경쟁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삼성전자가 반격의 신호탄을 쏩니다. HBM4, 즉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번에는 SK하이닉스보다 먼저였습니다. HBM4는 이전 세대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초당 1.5TB로 크게 향상됐습니다. 전력 효율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 요금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전력 효율은 점점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삼성이 HBM4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하면서 HBM 전쟁에서 삼성의 반격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이 차세대 HBM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D램 시장 전반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사이 D램 가격이 불과 3개월 만에 4배가 폭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납품가를 무려 100% 인상했습니다. 즉, 작년 이맘때 100원에 팔던 D램을 이제는 200원에 파는 거죠. 왜 갑자기 D램 값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공급과 수요 두 측면 모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급 측면을 보면 반도체 회사들이 일반 D램 대신 고수익 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일반 D램 생산 물량이 줄었습니다. 같은 공장, 같은 장비로 HBM을 만들면 일반 D램을 덜 만들게 됩니다. 생산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수요 측면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5년 한 해에만 AI 인프라에 투자한 금액이 80조 원입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도 각각 수십조 원씩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곧바로 반도체 수요로 이어집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폭발하고 그러니 D램 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반도체 업사이클, 다시 봄이 온 겁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3년에는 분기마다 4조, 5조씩 적자를 냈던 곳이 이제 분기에 20조 흑자를 내는 곳이 된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은 2026년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2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14조 적자를 냈던 회사가 3년 만에 100조에서 200조 흑자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3년 만의 대역전 드라마입니다. 주가도 이 반전에 반응했습니다. 2024년 말 5만 원대였던 삼성전자 주가가 2026년 3월 현재 18만 9천 원입니다.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최대 26만 원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호황이 우리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제품 가격 인상입니다. D램 가격이 오르면 스마트폰, 노트북, PC 가격도 따라 오릅니다.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D램 가격이 오르면 제조 원가가 올라가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서비스들은 전부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갑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운영 비용이 오르면 구독료도 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서비스 요금입니다. 지금 챗GPT,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건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계속 오른다면 장기적으로 사용자 요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자리 변화입니다. AI가 발전하면서 단순 반복 업무는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설계, AI 모델 개발,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의 고급 기술 인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가장 많이 뽑히는 직종이 AI 엔지니어와 반도체 전문가가 될 겁니다. 그럼 이 반도체 호황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AI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최소 2028년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만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새 공장 짓겠다고 결정해도 그 공장에서 제품이 나오는 건 빠르면 2028년, 2029년입니다. 그때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공급 부족은 구조적으로 당분간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AI 기업들의 투자 계획은 전혀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년에도 AI 인프라의 전년 대비 더 많은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3년은 D램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압도적인 위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HBM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부품을 사실상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셈입니다.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 좋은 HBM이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HBM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AI 시대에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위해 어마어마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최첨단 장비를 못 들여온다지만 중국이 독자 기술로 따라잡으려는 시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HBM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시해야 할 변수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반도체 공급망 재편입니다.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삼성, SK하이닉스에게도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됩니다. 한국, 미국, 중국이라는 세 강국 사이에서 공급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게 앞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핵심 경영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투자 기회일까요? 여기서 동글뉴스는 투자 조언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호황이 있으면 반드시 불황도 옵니다. 2000년대 초 인터넷 버블처럼 2021년 코로나 IT 붐처럼 지금 AI 반도체 붐도 언젠가는 조정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AI는 전기가 발명된 것만큼 혹은 인터넷이 등장한 것만큼 산업 전반을 바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점은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AI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 HBM을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2023년 코로나 특수 종료로 D램 가격이 80% 폭락.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14조 8,800억 원 적자. 이건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만들어낸 역대 최대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다 챗GPT 등장으로 AI 시대가 열렸고
AI에 특화된 HBM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HBM은 D램칩을 여러 층 쌓아 일반 D램보다 10배 이상 빠른 데이터 전송을 실현한 메모리입니다. HBM 선점 경쟁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앞서며 2025년 삼성 반도체 영업이익을 역사상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 47조, 이른바 삼성의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도 반격했습니다. 2026년 2월 HBM 4세계 최초 양산, D램 가격 3개월 새 4배 폭등, 2025년 4분기 분기 최초 20조 흑자 기록, 3년 만에 대역전입니다.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은 최대 200조 원, 공급 부족은 2028년까지 지속 전망이며 스마트폰 가격 인상, 클라우드 요금 인상, AI 서비스 요금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의 90% 이상을 공급합니다. AI 시대가 깊어질수록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집니다. 다만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공급망 재편은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할 변수입니다. 반도체는 AI 시대의 쌀입니다. 쌀 없이 밥을 못 짓듯 반도체 없이 AI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쌀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전자의 3년 만의 부활 드라마, 이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되는지 함께 지켜봅시다. 오늘도 동글뉴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